안녕하세요. 대한개원의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동네 병원 맛집 닥터우동TV의 11번째 순서 응급의학과 강의를 맡은 응급의학과 의사 김찬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만나 뵙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응급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어떤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 다루자니 너무 조금 내용이 어렵거나 조금 낯설고 우리 일상생활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까봐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한 번쯤 고민해보거나 궁금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좀 구성하기 위해서 응급 그리고 지금 굉장히 덥죠. 여름 두 개를 합쳐서 여름에서 살아남기 그 살아남기 시리즈를 좀 따라해 봤는데요. 여름에서 살아남기란 이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대한응급의사회 김찬규라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사실 주제에서 느껴지시다시피 간단하고 조금은 생활 친숙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응급실에서 겪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응급실 의사가 제가 맨날 하는 멘트들이 있어요. 저희끼리는 거의 뭐 반복해서 거의 복붙해서 하는 멘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응급실에서 이제 여름에는 밤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런 걸로 응급실 와도 될까라고 고민하고 오셨다는 환자분들한테는 와서 의사 설명 듣는 것도 응급실 역할이니까 어쨌든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름은 야외 활동의 계절이죠. 이제 바깥에서 쨍쨍한 햇볕 쬐면서 이제 비타민 D 합성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물장구도 많이 치는 야외 활동의 계절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벌써 장마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 습해졌어요. 좀 쨍쨍하니 더워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습해져가지고 이제 어디 가면 에어컨 안 틀면 생활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외 활동의 계절에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오늘 얘기해보자라고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근데 여름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스갯소리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명확한 사계절이 명확한 대한민국에 산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 배우지만 우스갯소리로 봄하고 가을은 굉장히 짧아져서 이제 여름, 가을, 겨울, 봄 요렇게 된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서울의 연중 여름 일수 숫자를 보면 1910년대에 비해서 60년대가 확실히 열흘 정도 길어졌고요. 그리고 온난화의 영향인지 이 최근에는 거의 140일 정도. 원래 6, 7, 8월 이렇게가 여름이라고 했었는데 140일이면 4개월이잖아요. 사실 5월 중순만 해도 되게 더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밤에 술 먹고 주무시는 분들 밖에서 많이 주무시고 그리고 낮에도 이제 햇볕 많이 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거 보면 5월부터 많이 더운 것 같고 가을쯤에도 조금 덜 덥다 싶으면 바로 가을성 계절성 질환, 찐드기 질환 이런 거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이 여름철 온도 비교표인데요. 실제로 평균 온도도 되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열대야니 뭐니 해서 하면서 이제 밤에 잠 못 자고 부채질하면서 밖에서 뭐 시원한 거 먹고 수박 까먹고 저만 해도 그랬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긋한 그런 어른들에 비하면 좀 젊지만 요새는 이제 에어컨이 없으면 거의 살아남기 힘든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여름을 위해서 여름에서 살아남기 라는 제목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는 더위 먹었어요.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응급실에 어르신들이 내원하시면 이제 의사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잘 말을 안 해주세요. 뭐 온도가 몇 도였고 밖에서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몸이 노출돼 있었고 어떻게 쓰러져 있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랬고 증상은 뭐 있었고 사실 그렇게 말을 잘 안 해주고요. 그냥 더위 먹었냐고요. 그냥 더위 먹었지 뭐. 그냥 더위 때문에 쓰러졌어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하셔서 더위 먹었다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친숙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의학적으로 살짝 배경 설명을 해보자면요. 몸이 열을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데 열을 조절을 못해서 많이 오르고 몸 안에 쌓이는 걸 더위를 먹었다
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열이라는 건 우리 머리 뇌 속에 시상하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시상하부라는 기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 우리 몸 안에서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할지, 뭐 위장관 운동 어떻게 하고, 뭐 밤잠, 낮잠 어떻게 하고, 이런 생리 활동에 대한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끼치는 작용하는 부위인데요. 이 열, 온도 조절, 체온 조절에 대해서는 시상하부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이나 뇌출혈 환자분들이 이 시상하부 쪽에 출혈이 있거나 피가 안 가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밖에서 자극이 없어도 체온 조절이 안 돼서 갑자기 막 40도 고열이거나 아니면 체온이 아예 떨어져서 34도 이렇게 저체온이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이 열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충분히 열 조절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열이 너무 많아. 그래서 쌓이는 걸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질 못하면 그때 우리가 더위를 먹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러운 대사 과정인데요. 세포가 기본적인 살아 움직이는 세포 대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근육 작용을 할 때, 그럴 때 열이 기본적으로 생깁니다. 우리 운동하면 덥잖아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또 그럼 시키는 작용도 좀 필요하겠죠. 이걸 어떻게 방출하느냐? 그건 이제 좀 과학적인 용어로 열 복사, 열 전도, 열 뭐 대류, 증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열 복사는 열 에너지를 자연적으로 방출하는 겁니다. 우리 뜨거운 물 밖에서 식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나 이런 데다 뜨거운 물 놓으면 더 빨리 식죠. 밖과 안, 그 뜨거운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와 그 외부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열을 방출하고 그게 열 복사. 이 복사기 할 때 그 복사 아니고 열 복사라는 형태로 이제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열 복사를 통해서 열 에너지가 다른 데로 전해지면서 그 중심 열 에너지가 높던 부위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즉 우리 몸도 막 이렇게 체표 면적을 넓혀서 여기저기 시원한 데 있으면 열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열 복사에 의해서 열을 식히는 과정이고요. 증발. 우리 막 물 뿌리죠. 등목하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등목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증발 과정을 통해서도 열을 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많이 쐬는데 우리 지금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PD님한테 저기 옆에 선풍기 틀어달라 그랬거든요. 선풍기를 틀면 바람이 불고 이게 우리의 열을 발산하는 데 좀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더운 상황에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진짜 더울 때 선풍기 틀어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약간 뜨거운 바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32도를 넘거나 아니면 습도가 35%를 넘어가면 그 선풍기 바람에 의해서 열이 떨어지는 게 사실 거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열 전도, 직접 접촉에 의한 열 이동인데 우리 아이스팩 같은 거, 얼음팩 같은 거 이렇게 겨드랑이나 아니면 목 있는 데다가 땀 나는 데다 대잖아요. 그렇게 차가운 걸 직접 대면 열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열 전도의 방식으로 열을 식히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기 보이는 뜨거운 태양열을 우리 몸을 식혀서 정상 체온인 36.5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을 36도에서 38도 범위에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너무 낮은 저체온, 이게 저체온은 사실 흔히 보기 어려운, 일반적으로는 흔히 보기 어려운데 응급실에서는 술 먹고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자주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게 술 먹으면 좀 뜨끈하거든요. 그럼 몸이 뜨거우니까 밖에서 괜찮다 하시면서 이 동료들이랑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집에 간다고 말해놓고 집 담벼락에서 주무시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들이라고 하면 너무 성별 하나 그런 것 같은가.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저체온 쪽으로 많이 옵니다. 혹은 반대로 여름에 이제 새벽에 술을 드시고 이 음주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술 드시고 밖에서 누워서 주무시는데 햇볕을 쐬는데도 술이 잘 안 깨고 깊이 주무시다가 더위 먹었다 그러죠. 열사병으로 오는 경우에는 보통 체온이 40도 이상부터 얘기하는데 42도, 43도 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을 잘 발산해주지 못하고 우리 몸 관리를 잘 못해주면 그럼 우리가 여름에서 겪을 수 있는 질환이 화상, 그리고 땀띠, 그리고 열경련, 열피로, 열사병처럼 아외 온열 질환, 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여름에 온도
높아도 습하지만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참 대한민국의 어떤 기후 환경이라는 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서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 좀 꾀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화상, 햇볕에 의해 입는 화상인데요. 생각보다 이걸로 많이 오세요. 특히 아기들이 많이 오시는데 응급실에 아기가 밖에서 논 다음에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따가워서 잠을 못 자서 보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일광 화상은 이제 자외선 노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 햇볕을 분리해서 보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자외선 A, 자외선 B 이렇게 구분해서 좀 부릅니다. 이때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오른쪽 사진처럼 조금 깊이까지 침투를 하게 되고요. 자외선 B는 조금 더 얕게 피부 표피까지만 이게 열 에너지가 닿게 되는데, 그래서 자외선 A는 피부의 노화라던가 아니면 색소 침착 같은 좀 장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요. 진피층에 영향을 주니까. 자외선 B는 피부를 붉게 만들고 그리고 겉에 열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이제 우리가 주로 탔다 혹은 열 화상 입었다 그럴 때 원인이 되는 건 자외선 B입니다. 요렇게 화상을 입게 되면 증상은 피부가 빨개지고 화끈거리면서 따가운 느낌이 들죠. 왜냐면 겉에가 열 손상을 입었으니까 그 피부 자극이 계속된선데 이제 통증 감각이 굉장히 작으면 간지러운 느낌으로 납니다. 그래서 막 어우 간지러워 하면서 긁진 않고 이렇게 때리면서 보세요. 그리고 심하면 물집이 지거나 피부가 벗겨질 수 있고, 진짜 심하면 전신 발열, 이 열을 우리가 소화를 못 해내서 우리 열 자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햇볕에 노출되고 밖에서 한창 논 다음에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6시간 정도 있다가 생기기 때문에 밖에서 놀 때는 내가 충분히 무리한지 몰랐다가 집에 가면 그제서야 나 다 탔다 이러면서 이제 아프다고 하시죠. 근데 대부분 그날 밤에 최고조에 이르고 다음날까지 증상이 지속되다가 조금 선선하게 하고 적당히 잘 관리해주면 하루 정도 지속되다가 조금 맙니다. 즉 경증 질환이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일광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피부가 다 까맣게 타는 건 아니거든요. 뒤에 소개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태닝이랑 화상은 다르기 때문에 이 태닝을 의도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 이 잠깐 동안 강한 햇볕에 노출되어서 화상을 입은 게 막 너무 오래 간다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하게는 며칠에서 일주일 이상 지속도 가능한데 대부분 내가 불편한 증상은 하루 이틀이면 좋아집니다. 이 치료는 보습제를 좀 발라주거나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지 말고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정말 심한 경우고요. 피부가 벗겨지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놔둬야 되는데 이거 피부가 겉에 표피가 열 손상 때문에 떨어진 건데 요거 표피 벗긴다고 떼수건으로 막 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표피층이 벗겨지고 그 밑에 진피가 드러나기 때문에 막 피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거를 예를 들어 키워서 응급실 오셔서 따갑다고 주사 놔달라고 오시는데 그건 좀 어떻게 도와드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벗겨지면 자연스럽게 두고 이제 샤워 같은 걸 할 때 자연스럽게 탈락되도록 내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줘야 되는데 보통 SPF 30 이상을 좀 사용을 하고 권장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야외 작업자는 특히 주의해서 자주 발라줘야 되는데 자외선 크림을 발라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노출이 직접 되지 않도록 긴 바지 그리고 토시 이런 거 모자 선글라스 이런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상 위에도 자외선 차단제 발라도 괜찮긴 한데 저는 이제 피부과 의사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화상 연구 자체가 뒤에서 소개할 건데 그 필터용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오는 이 햇볕을 우리 피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 광선을 차단해주는 필터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 자극이 많이 될 수 있어서 이 화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겉에 피부층이 손상된 거라서 이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발라주게 되면 화상 연고가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 자체가 피부 자극을 조금 심하게 해서 더 가렵거나 더 따갑거나 더 화끈거리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필터가 적은 SPF 수치가 낮은 걸 좀 써야겠죠. 그래서 이 SPF가 뭔 뜻이냐면 선 프로텍션 팩터, 햇볕 보호인자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SPF는 아까 말씀드린 UV, B 차단 지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랑 같이 많이 말하는
자외선 차단제에서 SPF랑 같이 주로 많이 말하는 PA는 UVA 차단 지수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UVA는 깊이까지 침투해서 피부 노화나 아니면 피부 색소 침착 같은 걸 만들고요. UVB는 이제 화상의 주요 원인이죠. 그래서 요거 수치를 잘 보시고 우리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되는데, 이게 SPF가 높은 게 되게 좋은 건 맞는데 수치가 높아질수록 퍼센테이지는 좀 미묘합니다. SPF 수치가 높을수록 차단율이 97에서 98%로 높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굳이 이 1% 차이 때문에 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필터용 화학약품이 더 많이 들어있는 높은 수치를 쓰는 게 더 좋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마다 땀에 의해서 씻겨나가고 나서 효과가 떨어질 때 다시 복습해서 발라주는 게 더 중요하지, 한 번 좋은 거 막 허옇게 발라놓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면 조금 우리 피부한테는 약간 무책임한 예,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치를 도포하는 게 필요한데요. 실내에서 생활하거나 일상생활을 잠깐 밖에 걷고 그런 노출되는 정도면 SPF 25에서 30 정도면 충분하고요. 야외 생활, 아예 직사광선을 바로 쬐거나 등산을 하거나, 특히 해수욕. 해수욕하면 쨍쨍한 날 직사광선 바로 받죠. 그럼 이제 피부 뭐 까맣게 하얗게 타잖아요. 그때는 SPF 50 이상 되는 거를 2~3시간마다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SPF가 높을수록 화학 성분인 필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자극과 알러지, 염증 위험이 커지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화상 위에다 바르면은 당연히 염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SPF가 높을수록 비싸기 때문에 이걸 자주 발라주는 게 중요하지, 제가 무조건 수치 높은 거 발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가격대에 나한테 맞는 제품을 사서 적정량을 꼼꼼히 바르는 것이 SPF 수치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일광 화상도 예방하고 의도치 않게 태닝이 되는 것도 좀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이게 오른쪽에 이게 가수 산이님의 셀카인데요. 이걸 너무 하얗게 두껍게 바르면 아까 말씀드린 이 필터 성분이 백탁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목이랑 얼굴의 색깔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광 화상이 1도 화상이라고 하면 1주 내에 보통 회복을 하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태닝과의 비교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태닝은 화상을 입고 내가 화끈해진 걸 견디고 나면 그 결과물로서 내가 이 매력적인 피부결을 갖기 위해서 화상이라는 엄청난 고단한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적절한 노출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증가해서 피부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게 태닝이지, 화상을 입는다고 해서 태닝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두 개는 다른 거예요. 화상은 겉에 있는 조직이 아예 손상되고 탈락한 거고요. 태닝은 속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고 태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거꾸로 화상을 입을 정도로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면 뭐 어느 정도 태닝 효과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피부 색깔이 좀 까맣게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 여름에 애기들 수영 실컷 하고 오면 야, 너 잘 놀았나 보다 하면서 피부 까매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심하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하니까 햇볕을 피해버리는데,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이 통증 감각에 대해서 호소를 잘 안 하셔서 밖에서 햇볕 밑에서 일하시다가 일광 화상이 2도 화상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수포가 생기는 경우를 2도 화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내가 된장 발라주거나 수포를 터뜨리시면 안 되시고요. 이 수포를 좀 오염된 뭐 수건이나 아니면 오염된 손으로 만지면 거기서부터 감염이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피부의 역할이 1차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오염된 물질, 균 같은 걸 막아주는 건데, 이 균을 막아주는 피부 배리어가 떨어져 나가 있는 화상 상태에서 이 수포 있는데 막 손으로 문지르고 하면 당연히 손에 있는 균이 그 속으로 침투하겠죠. 그럼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고, 그럼 이제 연조직염 같은 걸로 발전해서, 이게 자꾸 할아버지들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할아버지들이 아유 괜찮아 하면서 된장 바르시고 나중에 연조직염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발 할아버지들 된장 바르지 말라고 하는데, 적절한 진통제랑 항생제가 필요하고요. 이 수포가 생겼을 때부터는 그냥 단순히 집에서 적당히 처치하기보다는 병원을 한번 꼭 가셔서 약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화상 응급처치, 제가 응급의학과에서라서 참을 수 없어서 준비했는데, 화상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한 많은 민간요법들이 있어요. 차갑게 하면 좋다 그래서 왼쪽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 드라이 아이스를 문지르는 분들도 있고요. 저 이걸 깜짝 놀랐는데, 음식점 하시는 분이 자기 손님이
뭐 뜨거운 물에 흘려서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효약이 있다고, 이거 진짜 확기 확 빼준다고 드라이 아이스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막 문질러서 오셨는데, 이게 물론 처음에는 이게 막 뜨거운 상태에서 좀 차갑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건조하고 필요 이상으로 이 조직 손상을 많이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드라이 아이스 나 차가운 거 손에 닿으면 막 떡 하고 달라붙죠. 조직이 화상을 입었으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때 드라이 아이스 대고 있다 딱 대면 조직 같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얼음물에다가 이제 손을 담그시는데, 그거는 처음에 잘 하시는데요. 그 화기를 가라앉힌다고 6시간, 8시간을 아예 얼음물을 손에 담기고 막, 난 이거 참아야 된다, 이거를 견뎌야 내가 이게 남자다 하시면서 밤사이 얼음물에다 손 담그고 오시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얼음물 말고 적당히 차가운 물에 흐르는 물에다가 이제 화기를 좀 가라앉혀주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된장 바르면 안 되고, 그리고 알코올솜으로 문대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솜도 상처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고요. 우리 알코올솜 이렇게 싹 바르면 화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원래 수분까지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상은 이미 피부가 다친 거야. 다친 건데 거기가 더 피부 자극을 더 심하게 하거나 이 손상을 가속화해서 있을 필요가 없는 손상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뭐냐, 화상에 대한 집에서 해야 되는 응급처치는 흐르는 찬물로, 얼음물 말고 흐르는 찬물로 15에서 20분 정도 이상 충분히 식혀주고요. 그 다음에 물 온도는 뭐 한 2도에서 15도 정도가 적당하니까 막 어우 막 이렇게 손 떨리는 온도 말고, 적당히 이제 찬물, 우리 물 온도 조절할 때 수도꼭지를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하잖아요.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찬물로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음팩 사용할 때는 수건 등으로 꼭 감싸서 짧은 시간만 적용해 주시고요. 저는 맥시멈 30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얼얼하면 떼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직접 얼음을 피부에 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치약, 알코올, 오일 같은 건 좀 바르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화상이 만약에 너무 심해서 수포가 잡힐 것 같다고 하면 응급실로 오시면 되는데, 응급실에 오시면 꼭 드리는 설명이 있어요. 화상은 피부가 뜨거운 거에 노출됐을 순간에 사실 이미 어디까지 다쳤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적절히 응급처치를 안 하면 이 열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열기가 계속 남아있고 축적되어 있어서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오면 지금 보이는 것보다 이미 손상된 이 조직들이 더 나중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적절히 찬물에 씻고, 그리고 화상용 뭐 젤을 막 바르고 해도 빨간색 범위, 수포 범위는 더 심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적절히 처치를 하면 처음에 다쳤던 거 외에 추가로 뭐 더 다치진 않는 거니까 적절한 응급처치는 꼭 필요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가 사실 진짜 응급질환인데요. 이 더위를 그냥 단순히 내가 아우 좀 뜨거워 정도가 아니라 더위를 먹었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더위에 많이 노출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조금 경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련하는 장면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올린 쇼츠에 2초를 딱 떼었는데, 이 근육이 움직이시는 걸 보시고 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주 비명을 지르시거든요. 웨이브 치고 있죠.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게 운동하시는 분인데 밖에서 사이클 타시거나 아니면 저녁에 이제 더운 데서 막 어디 실내 들어가가지고 자전거로 막 타는 그 운동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다리에 쥐가 안 풀린다고 응급실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바로 이제 수분 섭취하고 진통제 주고 좀 근이한제 주고 하면은 좋아지시는데, 이런 걸 열경련이라고 합니다. 주로 과도한 땀 분비나 수분이 좀 모자라고, 특히 전해질을 보충하지 못해서, 이제 물만 모자란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소금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소금기가 모자랄 때 발생을 하고요. 이 대근육, 종아리 근육이 보통 대근육, 많이들 근육의 양이 큰 근육이니까 종아리나 허벅지, 어깨 같은 대근육에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엄청나게 수반하고 내가 의도 안 했는데 계속 이렇게 부들부들 하는 경련성 수축을 우리 열경련이라고 합니다. 운동 중 발생하거나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운동을 할 때보다는 이게 끝나고 딱 힘 푸는 순간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트랙에서 내려올 때 이제 많이 발생하시는 것 같고 단기간에 한 부위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많이 거기를 주물러 주고 일단 경련 자체는 멈추셔서 오시죠.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해주면서 이제 스포츠 음료 같은 걸 통해서 전해질을 보충해주면 되면 좋아집니다. 즉 찬물만 마실 게 아니고 이 포카리 스웨트나 게토레이나 파워에이드 같은 이런 저희 상품명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마셔주면 사실 금방 호전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막 근육이 불편하다, 살짝 막 쥐가 날 것 같다 싶으면 구강으로 이런 식염수 또는 스포츠 음료를 미리 마실 수 있는데 이 식염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물 500ml에다 소금 한 꼬집 정도면은 0.2% 식염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한 100에서 200ml 정도 마시면 어쨌든 이런 스포츠 음료를 살 필요 없이 집에서 응급처치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밖에서 논일 반일 하고 나서 너무 막 힘들다, 내가 막 쥐날 것 같다 하시면은 일단 급하게 물만 주시지 마시고 거기다 소금 살짝 섞어서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소금만 먹으면 또 안 되거든요. 물 꼭 타서 식염수 형태로 주셔야 됩니다. 소금만 주면 전해질이 모자란 상태에서 갑자기 전해 수치가 올라가면 위장 자극이 되고 구토할 수 있고 토하면서 여러 가지 뭐 흡인이라던가 구토 그 자체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응급처치할 때는 얼른 달려가서 슈퍼 가서 한 사람은 포카리 사고 한 사람은 물에다가 소금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소금을 마시게 하면 돼요. 근데 요걸 더 심하게 먹으면, 더위를 더 먹으면 사람이 쓰러집니다. 이제 열탈진, 열실신 이런 거 하셔오시는데요. 열탈진은 체온 조절 기전이 이제 손상되어서 더위를 진짜 먹었어. 아까 열경련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재면 정상 체온인데요. 이제 열탈진부터는 체온 자체가 38도를 넘어갑니다. 응급실 와서 내가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아픈 것도 아니고 감기 기운도 없고 그런데 운동하고 났는데 체온이 39도이래요. 그럴 때 이제 응급실 오셔서 재면은 바로 식어서 36도 정상 체온 많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열탈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정말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더위를 먹은 거죠. 열사병으로 가는 중간 단계고 원인은 수분이랑 전해질 부족 두 개입니다. 즉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땀에 이제 소금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물만 보충할 게 아니라 물이랑 소금이랑 같이 보충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증상으로는 탈수가 심하니까 우리가 막 두근거린다는 빨리 뛰는 느낌, 쿵쾅쿵쾅거리는 느낌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많이 어지럽고 기운 없다고 하세요. 위에 탈진이라고 했잖아요. 기운이 없어서 쓰러진다고, 매갈이 없다고 119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은 통해야 열탈진이에요. 의식 변화는 없고 막 어디 막 이러면서 전체가 경련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말을 했는데 사람을 못 알아보고 이런 막 혼란스러운 치매기 있는 거나 선망 같은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열탈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기운만 없고 체온이 올라가 있을 때 우리 더위 먹었다고 하는 그 상황을 열탈진이라고 하고 이때부터는 응급실 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옛날에 좀 부끄러운 뉴스죠. 이제 세명금 잼버리에서 세계 전국 청소년들 다 모아놓고 그때 열심히 때 앞에 서서 훈련을 했었는데 열탈진으로 80명 이송했었죠. 사실 제가 근무했던 병원이 잼버리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잼버리 지정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잼버리 그 병원도 제가 가서 환경을 좀 보고 그리고 잼버리에서 발생하는 야간 응급 환자들을 주로 맡아서 봤었는데 사실 열악했었죠. 그때 벌레도 많고 그래서 정말 여름에서 살아남기 그 자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떼약볕에서 노출되면은 적절한 수분 보충이랑 전해질 보충을 해주고 시원한 데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있냐? 시원한 곳에서 다리를 올리고 다리를 올리면 혈압이 높아지니까 그래요. 다리 올려놓고 이 바람을 불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잼버리 같은 상황은 바람을 불어주더라도 대류에 의해서 체온 조절이 아마 잘 안 됐을 거예요. 아까 우리 열을 식히는 과정이 선풍기 바람이 가능한데 그게 32도를 넘어가고 습도가 75%를 넘어가면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잼버리 때처럼 밖에가 너무 덥고 습해. 근데 텐트 안에서 막 부채질 한다고 이게 열이 잘 안 떨어지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경증은 이제 먹는 거나 밖에서 보충해 주는 걸 충분한데
중증, 정말 기운 없고 혈압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정맥 주사로 빠르게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물을 1.5리터 원샷을 때려도 이 1.5리터가 100%다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정말 탈수가 심하면 흡수가 많이 되겠지만, 근데 이제 수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액을 빨리 주면 그 주는 것만큼은 다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 수액은 탈수분 보충에 대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무리한 것 같으면은 이 기운이 없고 혈압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응급실 가셔서 주사 맞으셔도 괜찮고요. 이 그늘로 옮긴 뒤에 물을 뿌려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을 뿌려주면 이 선풍기 바람과 시너지가 있어서 선풍기 바람 그 자체도 열을 식혀주지만 이 물이 증발하면서 열이 더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응급처치 영상을 보면 그늘로 일단 데리고 가. 이렇게 어깨를 잡아서 데리고 간 다음에 눕혀놓고 분무기로 막 뿌려주거나 아니면 몸에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물을 그냥 쫙 뿌려줍니다. 물을 뿌려주면 좀 찬물이니까 몸도 좀 식고요. 몸이 밖에 떼약볕에 의해서 젖은 몸이 마르면서 또 열이 떨어지고요. 거기에다가 밖에서 부채질하면 떨어지고요. 그래서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의식이 흐려져 간다. 막 옆에서 김씨, 할아버지, 아빠 했는데 날 못 알아본다.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옛날 얘기하고 막 토하면서 이상하다. 그럴 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시거나 뭐 찬물에 좀 몸을 담글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교과서적인 거고 미국 같은 데서 응급실이 머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그냥 119 바로 부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위를 먹은 걸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열사병이라고 부르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열사병은 그냥 단순히 나 더위 좀 먹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몸이 이 열을 이겨내지 못해서 몸 안에 열이 축적되고 내 몸이 아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특히 중추신경계 시상하부 열을 조절하는 그 버튼이라고 할까요? 버튼이 아예 고장나 버려서 몸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시상하부가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도 분비하고 호흡도 막 빠르게 하도록 증가를 지시하는데 체온이 너무 높으면 땀샘 심장 신경계가 과부하 걸려서 아예 바보가 됩니다. 막 쿵쾅쿵쾅쿵쾅 심장 뛰다가 갑자기 느려져요. 아니면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변하거나 우리 40도만 넘어도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변해서 기능이 많이 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막 토하고 위장관 장애도 생기고 그리고 세포 손상도 생기고 신경계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알아보거나 아니면 의식에 대해서 뭐 의식 수준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팔다리 한쪽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근육이 막 불수의적으로 아까 열경련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람이 전신으로 눈 이렇게 딱 돌아가고 눈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경련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는 신경계만 아픈 게 아니라 몸에 있는 뇌, 신경, 뭐 심장, 뭐 장 모든 친구들이 다 동시에 아픈 거라서 이 열을 빨리 내려주는 게 중요한데 40도가 넘어가면 이 체온 조절 기능이 아예 무너져 버려서 이거는 스스로 하는 게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50대 인부가 열사병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작업 현장은 산 정상 부위로 직사광선이 장렬하는 곳이었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작업 인부가 열사병 증세로 사망한 봉화군 소천면 중미산 사고 현장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이곳에서 8명의 인부와 함께 조림목 주변 풀베기 작업을 하던 56살 박모 씨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옷을 벗기고 물을 뿌리고 찬물 뿌리고 찬물 먹이고 뭐 주무르고 뭐 비늘로 막 찌르기도 하고 막 헛소리만 하고 말 대화가 안 되더라고. 그러고 뭐요 자, 뉴스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완전히 햇볕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고 여기 동료 인부가 헛소리만 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즉 그냥 내가 너무 덥다 기운이 없다 수준을 넘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의식 수준이 떨어지면 그때는 애초에 내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진 거라서 이건 완전 응급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응급 상황이냐면 지금 뉴스에서 소개된 것처럼 아예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열을 떨어뜨려주고 119 신고해서 만약에 산 같은 데라면 헬기로라도 이송해서 빨리 응급처치를 받아야 됩니다.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열사병이고요. 치료가 지연되면 사망률이 높으면서 즉각적인 냉각장과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열사병으로 오시면 응급실에서는 바로 중환자실로 가요. 그냥 중환자입니다. 뭐
우리가 평소에 제가 이렇게 강조드린 이유는 평소에 주변에서 아, 나 좀 더위 먹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열사병까지는 아니고 열탈진 정도를 보통 말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더위 먹는 거를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더위 먹는 걸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급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만약에 주변 사람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아 그냥 찬물 주고 기다려보는 게 아니라 119를 바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전적인 열사병은 더운 환경에서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져서 발생하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그러고요. 요새는 운동성 열사병도 있습니다. 아 스피닝이라 그러죠. 저 스피닝하다 약간 이제 열탈진 오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열사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땀을 내야 된다고 덥고 습한 곳에 다 몰아놓고 이 에어컨을 충분히 틀어주지 않은 채 막 근육 운동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열사병에 이를 정도로 열을 축적할 수도 있다. 이 오른쪽 아래는 군기 훈련 사망 중 훈련병 이제 열사병 추정된다. 이제 안타까운 뉴스였죠. 그때 그 군장 메고 밖에서 떼약볕에서 이렇게 돌다가 쓰러졌었는데 의식이 흐려져서 군의관한테 데리고 갔었고 이제 적절히 처치가 조금 뭐 안 된 것 같다 이런 게 많이 보도됐었던 걸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열사병으로 사망한 거거든요. 20대 건장한 남성도 적절히 처치 안 해주면 기저질환 없이도 사망할 수 있는 게 열사병입니다. 땀이 나면 열사병이 아니다라는 구변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약 절반 이상에서 땀을 흘립니다. 열사병 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땀과는 관계없이 의식 변화가 있으면 그때는 바로 119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체온을 잴 수 있으면 몸이 40도 이상이라면 아 이건 아예 선을 넘어버렸다. 돌아올 수 없는 조절 기능이다 하고 응급실 가셔서 바로 처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처치를 받냐? 응급실 가면 이 저체온 치료라는 걸 이런 경우 해요. 보통 의식이 아예 없고 혼미 상태, 온수 상태로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가슴과 허벅지에다가 패드를 붙여놓고 이 패드 온도를 25도, 26도 이렇게까지 내립니다. 그런 패드가 몸과 직접적으로 붙어 있으면서 온도를 좀 떨어뜨려 주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물도 좀 뿌려주는 경우가 있고 찬물에 담그는 경우도 있는데 응급실은 이제 뭐 욕조를 준비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건 좀 어렵고요. 이 겨드랑이랑 뭐 사타구니 같은 데다가 얼음팩을 좀 많이 대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데요. 인공호흡기 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콧줄을 꽂아서 위세척을 찬물로 좀 해주거나 아니면 소변줄을 꽂아서 방광세척을 하는데 이게 저희 교과서에서는 위세척과 방광세척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응급실에서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뭐라도 해야죠. 이 저체온 치료를 하고 옆에서 증발냉각도 하고 얼음팩도 꼈는데 환자 체온이 43도에서 안 내려가. 이 10분 15분 지났는데 안 내려가면 소액도 주고 방광에다 찬물 넣었다 뺐다 한 2시간 합니다. 이제 인턴 때 열심히 한 건데요.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과정인데 환자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차한 냉수를 갖고 와서 넣었다 뺐다 해서 어떻게든 온도를 1도 1도 낮춰서 38도까지 낮추면 그러면 이제 좀 뿌듯도 하고 그리고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이제 장기적인 예후 이분이 잘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을지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사실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즉, 응급실 꼭 가셔야 되는 질환이고, 응급실에서 이렇게 아예 중환자로 처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더위 먹은 거는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꼭 바로 119 신고를 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기억 잘 들으셨죠? 열사병이랑 일사병은 증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위험도가 어떤 게 더 큰지요? 하는데, 이 일사병이라는 게, 제가 지금,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더위 먹은 이 온열 질환, 이 열을 축적해서 발생하는 몸에 있는 질환들을 일사병이라고 통칭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열사병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인 용어로 이 히트 스트로크, 더위를 먹어서 신경계 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온도 조절 중추가 무너진 거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일사병과 뭐 더위 먹었다가 좀 비슷한 느낌이고 열사병은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준호님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음료 마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벌레에 물렸어요. 근데, 제가 이게 발표가 너무 짧을까봐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천천히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히려 모자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부터는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한국형 꿀벌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근데 우리는 말벌이라는 존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꿀벌에 좀 쏘였다고 응급실은 잘 안 오시는데 말벌 쏘이면 득달같이 응급실 오시거든요. 왜일까요? 엄청 아픕니다. 말벌 쏘이면 응급실 오셔서 처음에는 그냥 여기만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한두 시간만 지나도 주변이 빨갛게 일어나고요. 붓고요. 그리고 진통제를 맞고 적절히 응급처치를 다 받아도 다음날까지는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꼭 말씀드려요. 이거 내일까지는 아플 거라고. 내일까지 아픈 게 이상하진 않은데 만약에 이틀 3일 넘어서 계속 아프면 그때는 병원 와서 감염 생겼는지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벌에 쏘이는 계절이 또 여름 아니겠습니까? 이 벌 쏘임 발생 현황표를 보면 6월에서 7월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생깁니다. 이제 좀 더워지면 벌들이 활동을 시작하고요. 사실 제일 많은 건 가을이긴 한데 이 벌 쏘였다는 환자들이 여름에 많이 오시는 이유는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벌 자체에 노출이 많이 돼요. 이 가을철에 벌 쏘이는 거는 이제 벌초 같은 거랑 좀 연관이 좀 있어서 특정 상황에서 많이 쏘인다면 여름철에는 정말 뭐 남녀노소 갈 거 없이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을 하다가 특히 등산 같은 거 하시다 벌 쏘였다고 오십니다. 이제 벌에 쏘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 쏘인 부위가 가장 아프겠죠. 그걸 국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딱 국소적인 반응인데 아파요. 엄청 아프죠. 엄청 아프고 붓고 빨개지고 가렵습니다. 이제 자극 때문에 그런데 오른쪽에 강아지 댕댕이 귀엽죠. 벌 쏘인 강아지인데요. 사람도 이게 좀 죄송해가지고 사람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 사람도 얼굴에다가 쏘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탱탱해지거든요. 이게 팔에 쏘인 사진인데 팔에다가 벌을 쏘이면 이렇게 붓고 누가 봐도 아파 보이죠. 왼쪽에 비해서 빨갛고 그리고 가렵고 그렇습니다. 응급처치는 이렇게 위에 벌침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벌침이 남아있으면 이걸 바로 이 카드나 아니면 핀셋 같은 걸로 좀 제거해 주는 게 좋고요. 이거 이렇게 막 문대다가 벌침 박혀버리면 그때 응급실에서 제가 마취하고 살짝 째서 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이렇게 안전하게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쏘인 부위를 냉찜질하면 좋고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를 응급실에 처방받으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코올소도 그런 것보다 비누로 세척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냥 아프고 끝나면 그냥 웃고 넘어가고 에피소드인데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소적인 알러지 반응이 발생을 하면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벌 쏘이고 나서 눈이 붓거나 여기 애기처럼 입술이 붓거나 혀나 목이 부어서 천식이 없는데도 막 이렇게 숨 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응급실 바로 가셔야 되고요. 기존에 천식이 있는 분들은 그 알러지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식 증상이 원래 없는데 생겼거나 원래 천식기가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거는 벌 쏘이고 난 거에 의해서 발생한 알러지 증상이니까 응급실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알러지까지도 사실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어요. 집에 약 있고 응급실 가서 주사 한번 맞았다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절대 간과하면 안 될 게 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나필락시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심한 알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지금 옆집 아저씨가 중환자실 3일 입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나필락시스고 중환자실까지 갈 정도면 아마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겁니다. 이 한의원에서 봉침 맞은 30대 여성이 엄청 건강하던 여성이에요. 근데 봉침, 벌독 맞고 나서 아나필락시스 생겨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뉴스 보도가 됐었는데 이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어서 일부만 잠깐 틀어드릴게요. 히스타민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에 관여하는 화학물질로 히스타민 수용체에 결합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또 혀나 목젖이 부어오르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기관지 수축이 심해지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아나필락시스 제가 너무 길게 틀면 히스타민은 저작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원리로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알러지 반응이랑 아예 궤를 달리하는 거고요. 왜 알러지 반응 다음에 나왔냐면 국소적인 반응, 알러지 여기에 벌쏘였으면 여기 알러지 생기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벌쏘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러지 증상이 있다. 그게 바로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요거부터는 반드시 응급실 가셔야 돼요. 반드시 응급실에 가셔야 되고 심각한 전신 알러지 반응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하고 진단하느냐? 일단 알러지 반응이 있어야겠죠. 벌에 쏘였든 뭘 먹었든 피부 점막에 빨갛게 올라오거나 막 붓고 가려워요. 근데 그거랑 동시에 숨을 못 쉬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어지러워서 벌침에 쏘여서 아파 죽겠는데 뭐 의식이 혼미해. 막 쓰러질 것 같아. 어지러워. 혹은 복통. 이 복통을 잘 모르는데 내가 알러지 반응으로 배가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을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응급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알러지 반응이 우리 몸에서 전신에 있게 되면 장에도 변화가 있고요. 그러면 장의 평활근, 이 장 근육들이 막 수축을 하고 쥐어짜는 거죠. 위경련처럼. 그리고 소화기관에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우리 몸 겉에 쪽으로 빨갛게 일어나는 게 거기에 피가 많이 몰리는 거거든요. 근데 피가 밖으로 많이 가니까 장으로 안 가서 또 피 없다고 아파해서 심한 복통으로 호소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벌에 쏘였는데 숨이 좀 갑갑한 것 같아. 내가 벌에 쏘였는데 너무 어지러워. 내가 벌에 쏘였는데 갑자기 막 경련 온 것처럼 위경련 온 것처럼 배 아프고 막 이상해. 꾸룩꾸룩하고 설사 같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배가 쥐어짜듯이 아파. 그러면 바로 응급실에 가셔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이게 응급실 가서 주사 맞으면 바로 극적으로 대부분 바로 좋아지거든요. 근데 주사를 맞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보여드린 뉴스처럼 굉장히 놓쳐서 안 될 질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바다에선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보통 다치겠죠. 보라카이 사진입니다. 예, 우리 한국의 해변도 굉장히 맑은 데가 많지만 주로 이 스노클링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바다 해파리 거기다가 산호초랑 직접 소통을 하다가 뭔가 만져서 쏘이고 이런 경우가 이제 해외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라카이 사진을 넣어봤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나 스노클링 하면서 이제 해양 생물한테 쏘이거나 다쳐서 오는 경우가 응급실에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닷가까지는 아니어도 바다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응급실이어서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요. 놀다가 살짝 긁힌 건데 이거 그냥 뭐 빨간 약 바르면 안 될까요? 하지만 바닷가에서 다친 건 좀 다릅니다. 바닷가에는 이 바닷물 속에 현미경으로 보면 해안 미생물이랑 그리고 균이 엄청 많이 살아요. 그래서 살짝 긁힌 것도 우리 이런데 뭐 이렇게 툭 하고 긁힌 거랑 바다에서 놀다가 암초, 돌에 싹 긁힌 거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상처가 생기면 일단 씻어야겠죠. 흐르는 물에다가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소독을 해줍니다. 이 포비돈 요오드라고는 빨간 약 아니면은 과산화수소라든가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소독약 있죠. 그걸 약국에 사서 소독을 해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왼쪽처럼 단순히 긁힌 상처나 아니면 이렇게 까진 상처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이까짓 거 자전거 타고 넘어질 때도 뭐 이거나 그냥 괜찮았는데 하시고 병원 안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2차 감염. 이 피부를 통해서 밖에 있는 미생물들이 염증이 생기면 피부랑 피부 바로 아래 연조직에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연조직염인데요. 빨개지고 여기 사진 보시면 손톱 보이시죠? 아마도 작은 생채기가 났을 거예요. 엄청 작은 생채기가 났는데 소독을 잘 안 해줘서 여기로 염증이 생기면 붓고 아프고 빨개지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미 염증이 생긴 거라서 단순히 주사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항생제를 포함해서 병원에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붓는 것 같다. 긁혔는데 내가 약을 먹었는데 불구하고 붓고 빨개지고 더 아파졌다. 한 2, 3일 있다가 그러면은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근데 바다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피부 상처가 바닷물에 노출되면 거기에 균이 침투하게 되고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균이 바다에 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상처를 통해서 감염되면 엄청 심한 형태의 피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빨개졌다가 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포가 생겼다가 이게 까맣게 괴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수술실 가서 긁어내야 되고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 질환입니다. 이게 이제 잠복기가 한 24시간 되기 때문에 바다에서 놀고 왔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막 열나고 피부에 뭐 나고 이상하다. 그러면은 병원 꼭 가셔야 됩니다. 즉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놀다가 까졌다. 내가 뭐 쪼리가 좀 벗겨졌는데 발바닥이 좀 까졌다. 어디 돌에 부딪혔다. 특히 조개 같은 데 긁혔다. 그러면은 절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되고 간단한 상처 같아 보여도 꼭 병원 가서 주사 맞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해양생물과 소통을, 이제 ET처럼 소통을 시도하시다가 쏘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호초, 해파리, 그리고 독성 물고기.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행인지 흔하진 않지만 해외에서 이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가 해파리에 쏘인 건데요. 어우, 진짜 아파 보이죠? 가장 흔한 노출은 해파리랑 독성물고기, 산호초 등이고요. 이게 만지려고 해서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거나 스노클링을 하면 꼭 해양생물이나 바다에 있는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이제 좀 넘어가셔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해파리 쏘인 경우는 몇 번 있는데, 몇 번 환자를 본 적이 있는데 엄청 아파하시더라고요. 이게 찔림, 긁힘, 까집, 조직 손상 등이 있을 수 있고, 해양 미생물 감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 감염 가능성이 높고, 이 미생물들이 독한 놈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꼭 병원 가셔야 됩니다. 즉각적으로는 상처를 세척해주고, 이물질 뭐 박힌 게 있으면 당연히 제거해야겠죠. 톡 쏘고 그게 박혀 있으면 그걸 천천히 빼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뜨거운 물 담궈주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뱀 물린 거랑 약간 비슷한데, 이 독소를 우리 몸 안에 주입한 거라서 이 독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서 나쁜 작용을 하지 않도록 변성시키고 통증도 좀 호전시키는데, 뜨거운 물에 그 쏘인 부위, 다친 부위를 좀 담궈놓는 게 좀 좋습니다. 이거는 해양 생물에 다쳤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어디 까졌을 때 뜨거운 물 담그라는 게 아니에요. 43도에서 45도. 우리 목욕탕 가면 아저씨들이 시원하다 하는 그 한계 온도에 해당 부위를 30분에서 90분 정도, 오래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저는 1시간 정도 추천을 하는데, 1시간 정도 담그고 있으면 그 부위에 악화되는 거, 부종기가 좀 가라앉긴 합니다. 우리가 응급실에서 가장 주의할 거는 이 부종 붓는 게 처음엔 여기까지 부었다가 여기까지 부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부었다가 이렇게 점점 심해지면 이 전신으로 퍼져서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아니면 독성 반응이 있을 수 있겠구나, 큰일 났다 하는데, 이런 응급처치들이 이 악화를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피부가 이렇게 긁혀서 벌어진 상처, 아예 찢어졌을 때 녹슨 못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동물한테 물렸을 때는 우리가 상처를 바로 꼬매지 않거든요.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바다 생물에 의해서 피부가 다쳤는데 찢어지면 바로 봉합하면 그 안에 있는 균들이 오히려 너무 잘 됐다, 나는 산소를 안 좋아하는데 밖에 산소를 안 오게 차단시켜주니까 내가 살기 너무 좋은데 하고 더 많이 자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골맞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바로 봉합, 꼬매지 않고요. 일단 놔두었다가 소독을 하고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나중에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 장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안전한 수영장에서는 뭐 비키니도 입으시고 아니면 뭐 수영 바지도 입고 하시겠지만, 야생에서 여름 그 자체에서 수영을 할 때는 이렇게 전신 수영복이나 수영 신발, 고글 같은 것처럼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꼭 착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노력한 게, 이 의학적인 용어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너무 막 뭐 통계고 뭐 치료고 이런 것들은 다 빼놓고, 딱 이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여름에 한 번쯤 내 친구가 아프다고 할 때 뭔가 조언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감이 있는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안 만나는 게 제일 좋겠죠. 저를 응급실에서 보는 건 뭐 문제가 있어서 오신 걸 테니까 제가 인사로라도 뭐 다음에 봅시다 이런 말 하는 건 조금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닥터우등 TV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는 너무너무 반가운 만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랑 만남이 있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신 거를 제가 열심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 방송 관계로 Q&A 시간은 이렇게 지금 뭐 말씀하신 게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개연의협의회 닥터우동 TV의 응급의학과 김찬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